다음에 이제 그 1961년도에서 70년까지 우리나라에 큰 변화가 왔죠. 서점용에서만 통용되던 만화가 만화방으로 옮겨져 가지고 만화방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없는 많은 독자들은 그 만화방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그 흑백 TV도 귀하고 또 그나마 라디오가 서민의 커다란 위안이 되고 있을 때 그때 그 놀이문화가 없고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참 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이 만화방이 그들에게는 참 즐거움을 주고 사랑받는 곳이었죠. 동전 면비프로 행복했던 구멍가게는 청소년의 위안처였다.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때 맞춰가지고 군사혁명 5.16이 일어나서 1961년도에 또 이 검열 중에서 언론 검열이 제일 심했고 또 만화 검열도 따라서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악조건 속에서 작가들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참 일생 이렇게 힘든 그 때가 없었다고 다들 그때를 회상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만화가 나가기 전에 그 비전문가가 그 검열을 해서 검열 도장을 찍어야만 이것이 통과가 돼야 만화방에 팔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요. 작가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격투하는 장면이 나오면요, 저 2페이지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남북 전쟁 만화에서 그 괴뢰군이 나오는데 괴뢰군이 너무 잘생겼다고 해서 늑대같이 바꿔 그리시오. 또 남자 여자가 손잡고 해변가에 뛰어가는 해수욕장 장면이 나오면 손을 띄시오. 또 그 흥부와 놀부 같은 얘기고 가난하니까 그 방 한 칸에 이불 하나들 덮고 8, 9명이 한 식구가 자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남녀 띄어서 그리시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인데 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검열하는 사람들은 그 윤리 또 이 언론 이런 데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이라든가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그냥 군대에서 명령만 내리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자기 생각대로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건 안 돼. 또 캐릭터도 다 바꾸라는 거예요. 나도 그 당시에 그 오징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썼는데 먹는 오징어니까 안 된다, 바꾸라고. 그래서 저도 오준호로 바꿨고 그때 또 인기 있었던 저 작가 중에 향원이라고 있었는데 향원이 뭐냐? 이향원 성을 넣어라.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그 당시에 보면은 아주 작가들한테 힘든 그런 때였어요. 근데 예전에 50년대 미국 드라마들 봐도 침대를 이렇게 부부 침대를 예, 이렇게 탁자 하나를 두고 양옆으로 이렇게 눕혔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회 분위기가 예, 텔레비전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 사회에서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발행되든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좀 검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만화가 그때부터 재미없는 만화를 양성하는 시대가 됐어요. 게다가 또 출판사도 또 독점 시대가 또 겹쳐가지고 합동이라는 신촌에 있는 출판사가 독점을 하게 됐어요. 만화 출판을. 그래서 그 어려움도 겪고 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작가들한테 고역이었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명랑 만화로서 최고 인기를 끌었던 김경원
작가가 그 칠성이 시리즈를 내면서부터 인기가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원래 함경북도 분으로서 한국전쟁 때 월남했죠. 이분은 그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부산 피난 시절에 그 만화를 그리고 싶어서 출판사도 다니면서 이분이 공교롭게 또 신동원 씨하고 사돈지간이 됐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만화계에 발을 들여놓게 됐는데 이분은 그 아리랑이라든가 또 학원이라든가 여기에 그 만화를 실려가지고 그때부터 승승장구로 올라가기 시작해서 환도해서 서울에서 다시 그 왕성하게 출판계가 움직일 적에는 최고 인기 작가 중에 한 사람이 됐죠. 이분은 그 신문 만화에는 별로 재미가 없고 만화방에 그 만화를 그리는 데에서는 아주 이력이 나서 아주 대단히 인기 있는 작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대표작 중에 하나인 의사 까불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이 작품은 이 본인이 그 말하자면 생물학과를 졸업했으니까 그 의학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분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까불이 의사가 장난을 하면서 그 자기가 여러 가지 자격을 가지고 실험도 하고 놀려주기도 하고 이런 거 아주 그 흥미진진한 그런 소재를 가지고 독자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었어요. 너무 인기가 있고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뭐 하도 졸라대니까 이 사람이 그 한 달에 30권을 만들어낼 정도로 그 2, 30권을 만들어낼 정도로 그렇게 다작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100페이지짜리 만화였거든요. 그 당시에 100페이지짜리 만들려면은 작가들이 한 달에 한 2권, 3권 내기도 바쁜데 이분이 그냥 뭐 이틀에 한 권씩 만들어내니까 그럼 그 많은 작품을 아이디어는 언제 생각하고 또 그 많은 작품을 누가 만들었냐. 근데 제자들이 이 사람은 항상 7, 8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계세요? 제자들 중에는 뭐 권영석, 예. 신본수, 이재학, 이우헌 뭐 그 외에 내가 이름은 잘 생각 안 나지만 한 열댓 명이 다 이 김경원 씨의 그 작품 스텝으로 다들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다 인기 작가들이 되셨네요. 그렇죠. 그때 김경원 선생이 아이디어만 짜주면은 스토리만 주면은 나머지들은 다 캐릭터 주인공만 빼놓고 다 자기네들이 그리니까. 예. 그러니까 그 빨리 만들 수 있었는데 이분이 그러면 아이디어가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잘 내느냐. 이 사람이 용두동 2층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항상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돼요. 작품을 매일매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별소에 가도 수첩을 가지고 다니고 차를 타고 갈 때도 수첩을 넣고 다니면서 메모를 해요. 근데 주로 이제 밖에 나갈 때도 메모해서 작업을 하지만은 집에 있을 적에는 이 사람이 화장실에 갈 때가 제일 아이디어가 잘 나온대요. 그 화장실에 들어가면 아주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안 나오니까 그 식구들이 큰일 났단 말이에요. 네. 아버지 나와 나고 문 두들고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할 수 없다. 아버지는 우리 먹여 살려야 되니까 우리가 밖에 화장실 따로 만들자. 그래서 밖에 화장실 2개 만들어서 식구들은 다 그거 쓰고 집안에 있는 화장실은 아버지 응접실이다. 그래서 아예 그 메모지도 놔두고 펜대도 다 놔두고 그러니까 이 김경원 씨가 얼마나 유명한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김경원을 우리 만화가들이 아이디어의 왕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붙였어요. 어디서 그렇게 많은 재미가 나오느냐. 저도 그 김경원 선생님 그분 김경원이란 필명 말고 또 경원 뭐 이렇게 예, 왜냐하면은 그 이분이 너무 많은 작품을 내니까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이 작가가 공장이냐.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름으로 내기 위해서 경인으로 내다가 또 이분도 또 말년에 가서 몸도 그렇게 건강치 않으니까 미국으로 아들이 살고 있는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으로 이민 갔어도 역시 그림을 하고 싶어서 또 그림 계통에 찾아왔는데
역시 그 우리나라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서 안 되고 그래서 어느 간판 회사에서 그림을 곁들인 간판을 샘플을 자기가 하나 보여주니까 아 좋다고 같이 하자고 동업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동업 때문에 신이 나가지고 집에 와서 기뻐서 그 충격을 받아서 이 사람이 완전히 식물인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왜 식물인간이 왜? 그러니까 그 쇼크를 받아서 혈압이 높아져가지고 아.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제자로 있는 그 고정섭 씨가 그 국제 만화가 때문에 그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뭐 들려봤더니 그 알아보지 못하더라고 그래요. 자기 얼굴을 못 알아보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또 노후에는 조금 안 됐죠. 그 노력가가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은요. 예.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김경원 선생님 책 중에 용가리 뼈를 먹어갖고 닭이 먹어갖고 닭가리가 되고 예. 개미가 먹어서 개미가리가 되고 이 말을 그렇게 재밌게 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을 기억하고 있어요. 예. 아, 이분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죽으라고 많은 날짜를 먹어가면서 작품해도 인기가 시원치 않은데 이 사람은 아주 쉽게 최고 인기로 인기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계기 극화로서 명성을 떨친 개척자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계기 만화 그러면 좀 신비스러운 만화고 무서운 만화고 우리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최상권이라고 해서 그 이분이 우리 만화계 아주 그 대단한 그 공로자입니다. 경남 출생이에요. 부산 인근에서 자라고 거기에서 그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본 오사카의 관서 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해서 졸업을 하고 그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해방 후에 이분이 1956년도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극화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뭐 김영환 씨나 김의환 씨나 이분들도 극화라는 만화를 펴내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분들은 시사 만화라든가 사파라든가 빼너라든가 뭐 교과서 사파라든가 다양한 작품을 했으니까 이분이야말로 극화만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그 신비하고 기괴한 판타지 극화를 펴냈는데 대표작이 깨어진 접시, 흘러간 삼남매, 고비사막 이런 작품으로서 많은 청소년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무시무시하고 말이죠. 아주 그 신출 기묘하게 그 주인공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말이죠. 그런 그 여름에 아주 무서운 얘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분의 그 작품을 보고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는데 특히 그 장원주도 열렬한 팬이었어요. 이분의 만화를 보고서 자기도 만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그러니까 이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SF 만화 핸델 박사도 1, 2, 3편을 딱지 만화로 펴내고 또 그 부산 피난 시절에 쌍둥이 덕보 삽보 또 서울 환도에 한국 최초의 청소년 만화 잡지 만화세계 주간으로 앉아서 그 인기 만화가들을 잘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판매 잡지로 성공시킨 장본인이 바로 최상권 이 만화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인기가 있을 때 제일 처음에 자기 작품 만리장성이라는 그런 신비스러운 만화를 연재했고 청룡백호라는 그런 작품을 연재했는데 이분은 자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출판사 아니면 작품을 주질 않았어요. 그 당시에 만화 학생도 있고 또 만화 소년 소녀도 있고 우리 세계도 있고 잡지가 여러 개 있었는데 이분은 자기가 직접 관련된 잡지사 아니면 작품을 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작가들은 뭐 여기저기 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잡지가 이렇게 저 인기가 떨어지는 계기를 만들어서 다시 또 단행본 시대가 오고 이렇게 변화를 줬는데 그런 거 봐서는 우리가 이 최상권 그 선생의 본받을 게 많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지조를 가지고 작품을 해야 된다. 돈만 나온다고 그래서 뭐 저 성인
만화, 신문 만화, 잡지 만화, 주간지 만화, 청소년 단행본 이것저것 다 하면은 인기가 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후일 부산으로 다시 내려가서 대보도 시대가 됐으니까 극화로 그릴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가벼운 그림으로 문철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작품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제자로서는 배기 만화로 유명한 신현성이 있고 고영도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고영도 그 사람도 또 신비스러운 그런 얘기를 좀 가끔 다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후배가 한참 지나서 부산의 그 피난 시절에 한경도에서 피난 내려온 서정철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분은 고학생으로서 그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승리상회 부산 국제시장에 있는 국제문고를 찾아가서 동굴의 여왕이라는 그런 만화를 처음 데뷔하게 됩니다. 이때는 스토리를 전문으로 쓰는 그런 영감님이 있어서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때 학생 시절이니까. 그 다음에 서울로 환도해서 1960년대 황금부채, 동굴 속의 비밀, 오영재 별, 또 행군의 아침, 영시의 별장, 50여 타이틀을 장편 시리즈로 계속 발표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이분은 부산 출신 그 당시의 만화가 손희성, 오명천, 장병호 이분들과 함께 부산에서 성공한 작가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우리 1968년도 초대 만화가 협회 이사도 지냈고, 그 다음에 이분은 후반기에 가서는 좀 만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느껴서 동양화를 하려고 동국대학의 미술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동양화를 또 전공했어요. 그래서 미인도라든가 풍속화라든가 한국화 창작에 전념을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예.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이분이 어린이 신문에 예. 조그맣게 삼국지를 연재할 때인데 그렇죠. 예. 그게 그렇게 반응이 좋았거든요. 이분- 지금도 그거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분도 하나 특징이 사극을 대부분 사극만 가지고 오래 작품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조가 있는 작가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그 그림을 하나 그리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릴 정도로 세밀하게 그리시는데 그 그림으로 어떻게 연재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노력이 따라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계기 만화로서 또 개월이 작가를 소개해야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북생이면서 월남한 작가지요. 이분은 장 시절에 만화를 좋아하면서 최상권 작품, 특히 깨진 접시, 고비사막 같은 걸 보고서 감명을 받아서 자기도 그런 작품 하겠다고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노력 끝에 대본서 시절에 작품을 펴내기 시작했는데 무덤 속의 검은고 제목만 들어도 좀 무섭지요. 그 다음에 심야의 목격자 시리즈, 백년 묵은 구렁이 시리즈. 이분의 작품은 역사 소재로 공포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림에 아주 탁월했어요. 당시 청소년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 그런 작품들을 계속 뽑아냈죠. 그 다음에 신라의 병고 삼아, 또 저승사자 마왕, 오마이갓 등 걸작을 펴냈고, 신라별, 또 저승사자 마왕성, 그리고 또 후반기에는 올림픽이 열리고 이럴 적에는 또 소년축구단 시리즈를 또 펴내고, 한국 소년축구단 등 연속 시리즈로 내다가 후에는 이분이 브라질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그분은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어떻게 측근단하고 연결이 될 텐데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때까지 소개한 이 호러 만화를 그렸던 분들한테는 참 불행한 일이 닥쳤어요. 바로 군사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 계기 만화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요. 예, 일체 그 호러 만화, 계기 만화를 못 그리게 금지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아마 개오리 씨가 브라질로 떠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달리 일본에서는 이 호러 만화가 굉장히 인기 있어요. 계기 만화가. 그래서 일본에는 그 미즈키 시게루라고 하는 그 계기 만화 작가는 도깨비 규타로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그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유명해서 그 일본의 저 남쪽에 그 어촌에다가 그 만화 박물관, 도깨비 규타로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구석에 어촌에 전국에서 관광으로 몰려오는 겁니다. 왜냐? 이 도깨비 박물관, 만화 박물관을 견학하러 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도 오고. 그만큼 이 도깨비가 일본에서는 그 인기 있는 장르인데, 또 일본에서는 악마군으로 또 데뷔했던 그 작가, 또 뭐 히노히데 같은 작가는 그 아주 그 귀신 만화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도 인기가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그렇게 그 혁명 때 없앴기 때문에 다시 소생하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장르가 아주 그 청소년들한테는 재미있는 장르인데 그 재료가 하나 없어져 버렸어요.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만화가 검열 재미없는 만화로 만들어서 그 5.16 혁명 기간 그동안은 우리 만화가 그 일본에 20년 뒤처졌다. 그런 얘기를 출판사도 하고 작가들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가운데 그래도 김산호 같은 작가가 또 그 SF 공상과학 만화를 그려서 인기를 또 끌었죠. 그 서울 출생이고 그 이 사람은 그 학창 시절에 아주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서라볼 그 미술대학을 다녔어요. 그때 이분이 만화를 그리고 싶어서 잡지사에 뛰어다니면서 시작한 것이 이제 만화 세계에 이제 그 작품을 데뷔하면서 그 당시에 그 라이파이라는 그 SF 만화를 펴냈는데 이것이 대폭발했어요. 이 작품은 미국의 그 인기 만화가 그 슈퍼맨, 또 배트맨, 원더우먼 이런 것을 섞어가지고 라이파이를 등단시켰는데 이것이 연속으로 나가면서 인기가 대단했어요. 이게 아마 한 4, 50편 나갔을 겁니다. 이것이 인기가 있으니까 그 비슷한 그 제목으로 나온 만화책도 있었어요. 라파이안이라는 아리오 만화책도 나왔어요. 얼른 보면 속겠죠, 라파이. 근데 그 이분도 역시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인데 그 5.16 그 혁명 때 그 미국으로 떠났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상의 검열에 걸렸어요. 왜 제3제국이라는 게 어디냐? 라이파이에 나오는 그 제3제국이 나옵니다. 그 제3제국이 그 쓰러뜨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하는데 그게 그 우리 정부를 간접적으로 그거 표현하는 게 아닌가 의심을 가지고 사상 검사도 하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동안은 서울신문에도 오고 시사 만화도 그렸던 사람이에요. 미국으로 떠나서 미국에서 그 다시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만화를 했어요. 그 미국의 그 찰튼 코믹스를 찾아가서 작품을 보더니 좋다. 그래서 하우스 오브 양이라는 만화, 또 이순신 장군, 주로 한국하고 동양을 소재로 하는 그런 만화를 주로 그렸는데 이분이 그 서부의 한국인이 주인공으로 돼서 활동하는 만화도 그렸습니다. 미국에서. 그렇지만 역시 그 미국에서 그
여러 가지 유행이라든가 그런 데 따르지 못해서 그 군사혁명이 끝나자마자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지금은 그 대한제국산이 좀 역사에 담긴 그런 그 역사 극화를 그리고 이 사람 제자로는 우리나라의 그 애니메이션 로버트 태권브이로 유명한 김천기 이분이 만화 그릴직의 제자로 라이파이 작품을 거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김동하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김동하가 참 인기 있는 작가죠. 백선민 이것도 또 아주 개성 있는 그 붓그림으로 유명한 만화가인데 전부 다 이 김산호 라이파이 작품에 그 동원됐던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산업 선생님이 예전에 라이파이는 이제 제 윗세대가 보셨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무협 만화를 많이 그리셨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백호라는 이름으로 이제 또 이어받은 분이 계시고요. 그렇죠. 그게 기억이 나네요, 저는요. 그때 이 양반이 그 다른 작품은 그렇게 기대 이상으로 팔리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출판사가 부엉이 문고였는데 예. 다른 거 하지 말고 라이파이만 해, 라이파이만. 예.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원고료에 두세 배 받았고 이 양반이 지금 옛날에 만들었던 그 라이파이 같은 만화가요 한 권의 그 애호가들이 1,000만 원까지 호가해서 서로 구입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기가 그때 얼마나 대단했으면은 지금까지도 그렇죠. 그 여운을 남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 빼놓을 수 없는 그 명랑 만화로 유명한 땡이 사냥기로서 성공한 임창 선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그 일본 그 전문 공업 전문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학창시절에 아마 저 공업학교에서 가르치는 공업 미술을 아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자면 응용 미술이죠. 그래서 그림의 소질이 있고 해방이 되고 이 사람이 부산에 그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그 자기가 직업이라는 게 할 게 없으니까 그 미술을 자기가 어쨌든 했으니까 그 부산 고등학교 또 성신 여중학교의 그 미술 교사로 아마 그 일을 했는데 언어가 안 통해 가지고 아주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듣고 그래서 이분이 그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뭐 사전 찾아놓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 늙은 나이에 잡지에 만화를 투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으면서도 그 아리랑이라든가 또 야담, 여원, 만화춘추 이런 잡지 신태영 이런데 계속 투고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또 일본에서 오랫동안 학교에 다녔으니까 일본의 만화의 위력이 어떻다는 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그 기대하고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신태영 잡지사에서 전속 작가로서 직원으로 쓰겠다고 올라오라고 그래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봉급이 나오니까 이제 생활 보장이 되죠. 그러면서 신문에 그 어린이 신문에 소년 한국의 로봇 만화 철인 마티스 텔라라는 작품도 내고 또 1960년에는 평화신문에 몽구리군이라는 만화도 연재했는데 그렇게 그 빛을 보지 못했는데 1964년도에 그 땡이 사냥기가 출세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 주인공 땡이의 캐릭터 심리 묘사를 아주 잘했어요. 땡이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다 심리 묘사를 할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다 개성이 있고 이때까지 주인공에만 캐릭터를 불러넣었다고 하면은 이 임창의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들 조연들도 다 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분도 많이 연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의 작품은 왜 사냥기를 맨 처음에 골랐느냐 하면은 그 청소년들이 옛날부터 제일 궁금해한 것이 뭐냐면
사냥을 한번 갔으면 하는 생각. 그래서 옛날에는 특히 그 동물에 대해서 호기심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타산도 인기 있고. 그래서 이분이 그걸 잘 캐치해가지고 땡이의 사냥기, 사냥하는 얘기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땡이의 영화 감독, 그 영화 세계를 또 그렸어요. 그리고 채플린의 일생을 또 만화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반 만화가들하고 또 다른 세계를 이분은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인기가 아주 천정부지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인기가 있을 적에 또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제자로서 김민, 김철호, 황제 이분들이 다 그 당시에 어시스턴트로 일하고 있었어요. 밑에서. 그런데 이분한테 그 늦둥이 두 아들 개구쟁이들이 있었는데 그 개성을 잘 관찰해서 그 캐치한 것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독자들한테 또 다른 재미를 주었지 않느냐. 근데 이분이 그 후반기에 가서 독점 출판사 그 합동하고 도전을 했어요. 그 출판사, 신생 출판사를 만들어서 작가들을 모아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역시 그 독점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에 도전한다는 것은 결함으로 바위치기였죠. 결국 재산만 다 털리고 결국은 다시 그 당시에 그 출판을 하던 한국일보의 그 합동 출판사에 들어갔다니 소년한국일보의 작가로 들어갔죠. 그러다가 이 사람도 고혈압으로 그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늦게 만하게 데뷔했기 때문에 다른 작가들보다 이별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젊은이들하고 같이 경쟁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또 저 고향 노래로 성공한 박부성 작가에 대한 그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평안북도에서 그 한국전쟁 때 월남했지요. 그 이분도 역시 그 소년 시절부터 만화방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선배들이 그린 뭐 똘똘의 모험도 보고 또 김우현의 어린 예술가도 보고 또 박광년의 그 극화 정의의 쌍칼 같은 푸른 만도도 보고 또 미국 만화도 보고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그 미술을 하겠다고 해서 그 저 중학교 때 그 미술반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서울 미대에 입학을 해서 학생으로 다니다가 그 당시에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만화로 학비를 조달해서 등록금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출판사를 찾아갔는데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펴낸 것이 산소년이라는 작품인데 그때는 벌써 그 당시에 인기 있던 라이파이라든가 방영진의 그 약동이 탐정이라든가 이런 그 도해지를 위주로 한 만화들에 너무 나와서 좀 식상할 때 그때 이 시골 아이들 얘기 만화가 나왔는데 이 대박이 터졌어요. 잘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눈 이게 대표작이 되고 산소년, 유람선, 명견 루비 개하고 소년의 우정을 그린 작품, 고드름, 또 도레미 부대 시골 얘기죠. 전부 다 시골의 아이들끼리 모여서 부대를 만들고 싸우고 이쪽 동네 저쪽 동네 라이벌이 돼서 싸우고 말이에요.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뭐 이렇게 패거리가 돼가지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뭐 전쟁놀이 뭐 이렇게 해서 이분이 아주 상당히 인기가 좋았어요. 요술지팡이, 곤충부대.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인기 있었으면은 이 사람의 이름과 그림을 흉내낸 작가들이 막 나왔어요. 그 박부성이라는 작가의 이름을 흉내내서 박부길, 박부남 이런 작가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박부길은 내중에 그 우리 한국화로서 대통령상까지 받은 우리 만화가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분도 어려움을 겪은 초기에는 이 박부성의 작품을 응용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지나간 얘기인데
근데 이분이 우리 만학에서 오랫동안 좀 활동을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만화상도 많이 받고 네. 또 만화가협회 부회장도 지내고 그랬는데 이분에게 불행이 닥쳐오기 시작한 거는 불량 만화라는 바람이 너무 거세졌어요. 뭐 아동문학과가 주체가 돼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들 뭐 언론에까지 퍼져서 뭐 만화는 완전히 불량이다. 그 못된 애들이나 보는 것이 청소년 만화다. 이렇게 돼가지고 뭐 코 묻은 돈 빨아먹는 만화가라는 둥. 네. 그래가지고 이 만화 비하는 그런 그 회오리 바람이 너무 사회에 번져 있었어요. 근데 이 박부성 씨도 역시 작품을 부지런히 하려니까 문화생을 한 너댓 명씩 두고 별도로 이제 작품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뭐 화실이 변변치 않으니까 우통 벗고서 작업도 하고 또 저 더울 때는 또 아이스크림 같은 거 케이크 같은 거 사 먹으러 들락날락하니까 동네에서 왜 저기서 웬 사람들이 그렇게 대낮에 들럭거리냐. 네. 그래서 누가 신고를 했어요. 네. 그래서 경찰관이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는고 했더니 위조 지폐가 하나 있는데 이걸 들고 와서 네. 여기서 혹시 이런 건 애들 들지 않나. 그 만화가리니까 네. 그림을 잘 그리니까 위조도 잘할 거다. 네. 그래서 그때 그 충격을 받은 것은 이 박부성 작가뿐만 아니라 그 부인도 그렇고 상당히 거기서 실망을 했던 모양이에요. 어? 위조 지폐 보면 네. 취급받을 때. 네. 이상 더 이 만화를 그려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 부인이 인텔이에요. 이화여자대학교의 종교 교육학과를 나온 분인데 그분의 오빠가 아마 미국에서 아마 그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적적하니까 동생 보고 안 올래 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가산을 정리해가지고 미국으로 갔지요. 그래서 그 미국에 갈 적에도 그 고생을 했다 그래요. 그 차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애기들 하나씩 안고 비행기 타면은 반액으로 부담을 해준다고 해서 그 미국으로 그 이민 갈 때도 어린애를 다 하나씩 안고 갔다 그래. 오줌도 싸고 그 로산젤스에 도착했을 적에는 애기가 안 떨어지겠다고 막 달라붙어서 참 괴로웠다고. 그래도 미국에 가서 아마 한국보다는 아마 고생이 심했던 모양이에요. 쇠빵살이도 하고 식구끼리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되고 그러다가 그래서 조금 기초를 잡아가지고 그림 쪽으로 화상을 차려가지고 초상화도 그려주고 또 상대방이 뭐 그림을 그려달라면 또 그려주고 그래서 자기 그림 실력을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그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그 흐뭇하겠죠. 그 재작년에 그 한국만화박물관에서 그 양반의 그 작품을 기리기 위해서 초청을 해서 전시회를 열었죠. 그래서 이분이 새로 자기가 그동안 그려서 모아놨던 자기 일생을 그 역사에다가 자기 그 만화로서 일기를 적어가지고 그려가지고 그 신문지 크게 많게 그려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인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때 그 만화가들하고 많이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 기억이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유명 만화가잖아요. 그렇죠. 유명 만화가가 그렇게 이민을 가는데 쪼들릴 정도로 수입이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건가요? 근데 왜냐면 이분이 그 형제들이 많았는데 거느린 가족이 많아서 그 깨진 독에 물 붓기였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그때 당시에 이 수입이 보통 직장인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뭐 대기업의 직원 정도 이상은 대우 받았죠. 그러니까 자기 작품 그린 대로 원고료가 나오니까 그 당시에 A급 대우를 받았으니까 뭐 요새로 치면 뭐 그 회사에 나오는 대기업의 부장급 정도 월급은 나왔어. 그렇지만 워낙